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아주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죠.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나저나 장이 왜 이래요? 예, 좀 매크로 사이드에서도 되게 네. 부담스러운데요. 예, 첫 번째 좀 보면은 그 간단히 좀 동향을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가면 그럴까요?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냥 예. 간단하게만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네. 한번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칠판에 잠깐 좀 적으면서 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그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의 철벽 수비수가 지금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년도 4월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잠깐 보시면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이 양적 완화는 국채를 사면서 금리를 찍어 누르는 플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는 뛰어오르는데 금리가 눌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금리라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통 경기가 좋으면 성장이 나오니까 주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도 올라요. 근데 과도하게 오른 금리가 주가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주가를 잡아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얘가 하나의 수비수 같은 애예요. 그림자 수비수 같은 애인데 일정 레벨 이상으로 너무 과열이 되면 요놈이 튀어오르면서 얘를 공격을 해버리는, 얘를 수비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죠. 또 하나의 수비수가 누가 있냐면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20년도 4월 달만 해도 국제유가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수비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저 같은 애도 농구하면 골 넣습니다.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막 이제 뜨겁게 반응을 했었는데 요즘 보시면은 이 수비수들이 너무 뛰어나요. 뭐냐면 주가가 좀 크게 뛰어오르는 날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금리가 같이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뻘겋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따라 올라오면 유가가 뛴다는 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더 찍어 올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흐름 자체가 주가가 크게 뛰면서 금리하고 유가를 자극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시 주가를 찍어 누르면서 주가를 다시 밀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어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크게 상승하기 상승 반전을 했다가 네. 상승 반전하니까 그 금리하고 유가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금리가 크게 빠지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가도 모습이냐면 빠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박 차장님이 그 바이 더 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 더 딥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면 다 됐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사는 심리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됐겠지 해가지고 사는데 사다 팍 튀어 오르게 되면은 여기서 금리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위를 갖다가 이렇게 천장을 막아버리니까 여길 때리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때리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때리고 내려오고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쭉쭉 뻗어 올리면 이 심리가 더 강해지는데 요렇게 한동안 막혀 있게 되면은 이 심리가 계속해서 심리 자체가 이제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벨이 이 박스의 레벨이 계속 한 단계씩 내려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하고 물가라는 게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바이 더 딥이라는 심리에도 하나의 캡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또 IB 얘기도 간단하게 해주시는 걸 좀 들었는데 IB 쪽에서 나온 얘기 하나만 간단히 해드리면은 이제 그 미국 쪽의 IB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BOE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마이클 하트넷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비관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윌슨이나 이 두 분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로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이클 윌슨 이분의 로직보다는 마이클 하트넷 정도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3단계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3단계의 샥이. 그 샥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많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많이 뛰어오르면은 뒤늦게 중앙은행이 이걸 깨닫고서 이걸 따라가게 되죠. 그럼 어떤 샥이 찾아오냐면 레이트 샥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레이트에서 샥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금리가 많이 뛰어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실물 경기에서 소비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소비가 둔화가 되면은 뭐가 찾아오냐면 리세션 샥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약이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지 잠깐 보시면 네.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날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작이 사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기업의 실적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뛰다가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사이드에서도 눌려있던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시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레이트 시작이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쫓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금리의 부담을 느끼면서 떨어지고 금리는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실물 경기의 성장까지 건드리면서 이게 경기 침체를 건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도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셋이 최근에 보면 참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팽팽팽팽 돌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깨지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꽤 많이 깨지면은 실물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이게 4, 5월 달에 계속 돌던 패턴입니다. 그럼 주가하고 금리가 같이 내려요. 네. 그럼 시장에서 어떤 걸 보냐면 주가는 꽤 많이 내려왔고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은 거 아니야?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들어요. 근데 주가가 고개를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벽 수비수가 붙어가지고 금리하고 물가가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또 올라가겠네 싶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갔다 깨지고 그런 다음에 경기 침체를 읽고 한 레벨 내려오고 요게 그래서 계속 무한루프처럼 도는 듯한 모습이 올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한 레벨씩 레벨 다운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시장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럼 이 사람들 말이 맞아서 진짜 3천 가냐 이제 그런 것보다는 네. 마이클 하트넷이나 마이클 윌슨이나 작년에 엄청 욕 먹었어요. 1년 내내 약세론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약세를 엄청나게 외치다가 1년 내내 욕 먹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좀 많이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비 보고서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도 이제 리서처들이 하는 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의 결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로직을 좀 참고하는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 얘기했었던 그 세 가지 샥,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리세션에 대한 샥. 네네네. 이 구도를 갖고서 이게 매크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게 지금은 조금은 좀 네.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연준 얘기 좀 해봐야죠. 네, 그렇죠. 이제 연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 연준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FOMC에서는 어떤 걸 좀 바라보는 게 좋겠냐 이게 이제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예,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네. 좀 정리를 좀 다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 FOMC죠. 6월 FOMC인데 사실 6월 FOMC 전에 5월 말부터 5월 한 20일경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생겨났냐면 연준 내에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있는데 이 매파하고 비둘기파 사이에서 얘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해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이 비둘기파가 조금 힘을 얻게 되는데 비둘기파는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중립금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이 중립금리 자체는 이 금리에 오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도 아니고 경기가 부양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아주 적절한 너무나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정말 좋은 온도란 얘기죠. 네. 경기나 물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물가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경기보다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중립금리까지는 일단 올려놓고 중립금리 위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게 비둘기파의 얘기였고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립금리가 어디 있냐면은 2.0에서 3.0% 사이에 있다라는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번 5월 FOMC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팍팍 끌어올려가지고 2%에서 3% 사이에 있는 이 중립금리 존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행보를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올리기 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0.75에서 1.0%였습니다. 네. 이렇게 밴드예요. 근데 밴드로 하면 복잡하니까 D만 볼게요. 1.0만 볼게요. 그럼 기준금리가 요번에 6월 달에 인상하기 전에 1.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중립금리 존에 올 때까지는 6월 달이 FOMC가 있고 7월이 있고 9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FOMC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0.5를 가는 거죠. 그럼 1.5가 되죠. 7월에 0.5를 추가하면 2.0이 됩니다. 그럼 2.0에 다다라는 순간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중립금리 존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중립금리 존에 들어오면은 마치 전투를 할 때 이런 거죠. 중립금리 존까지는 그냥 차를 타고 팍 가는 거예요. 세게 빠르게 쫙 갔죠. 그럼 중립금리 존에 딱 하면 다 내려 이거죠.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싹 이게 퍼진 다음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천천히. 아니면 더 가면 이제 낮은 그렇죠. 토복 같은 거.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쉬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땐 0.25를 가면 된다. 이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랬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온 거냐면 여기서 0.25 세 번 달려가면 사실상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정도에서 수렴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중립금리 존에 들어오니까 네. 여기서부터 그럼 연준은 신중해질 것이다. 그럼 시장에서는 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역시 우리 연준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거의 다 왔나 봐. 그렇게 세게 얘기하다가 중립금리 존에 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네. 네. 근데 이제 이 판을 바꿨던 게 뭐냐면은 지난 이제 FOMC 일주일 전에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5월 CPI가. 네. 네,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죠. 이게 3월 달께 얼마가 나왔냐면 8.5가 나왔습니다. 네. 4월 달께 8.3이 나왔는데요. 네. 4월 달 거부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때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4월 달에 얼마를 기대했냐면 8.0을 기대했어요. 이 8.5에서 8.0이 나오면 0.5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목표치는 2%입니다. 근데 지금 8.5까지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0.5가 한 번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빠르게 내려올 수 있어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진짜 운 좋으면 내년 중반이면 2% 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8.3이 나온 거예요. 4월 달께.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스텝이 0.2씩 내려오면 이게 찔끔찔끔하니까 이러면 이제 내후년 초나 돼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5월달 CPI에서 조금만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8.6이 나왔습니다. 예.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아예. 샥이 그럼 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인플레이션의 고점은 9월에나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9월에 본다는 얘기는 요 얘기가 다 틀려 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예, 이렇게 되면서 그럼 2.5나 2.7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달려야 돼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힘을 실어준 게 뭐냐면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발표가 되고 네. 여기서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있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증상, 현상이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얘는 근원입니다. 그냥 근본의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은 진짜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나의 고질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걸렸다고, 성인병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상의 완화는 있지만 언제든지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향후에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때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마음껏 돈을 풀 수 있었는데 만약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연준에서 부양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양책 쓴다고 시그널 던지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탁 튀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부양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거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모든 중앙은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이런 얘기고 하거든요. 거기에 근거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되는 게 지상 과제가 됩니다. 근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5년짜리가 있어요. 네.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3.0에서 3.3으로 이게 계속 안정적이다고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파월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준동을 하는 데다가 꺾이지도 않는 데다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제 연준에서 이제 생각했던 건 그거죠. 이게 0.5로 갈 게 아니다. 그럼 여태까지 3월 달에 0.25 올렸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0.5 올렸지만 이번에는 이걸로 때렸는데도 끄떡도 없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강한 걸로 때리자라고 해서 0.75%로 한번 확 때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0.75%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도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앞으로의 연준의 행보가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조금 좀 이례적이었어요.
뭐가 이례적이었냐면 이 연준 총재 중에서 반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옛날에 블라드 같은 사람들이 조금 올린다고 하면 반대했는데 이번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조지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캔사스 연은의 총재신데 이분이 0.75 올리면 안 된다고 0.5 올려야 된다고 반대를 했거든요. 한 명이죠. 예, 한 명이. 근데 이게 왜 놀라우냐면 이분이 골수 매파예요. 골수 매파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비둘기파들도 다 0.75를 찬성했는데 네. 혼자 이분이 반대표를 던지거든요. 사실 이 작년에 한번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이분이 블라드보다도 더 매파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빨리 양적 긴축해야 된다고 금리 인상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분위기가 갑자기 이분이 이제 반대표를 행사를 한 거죠. 저분이 지금 저 7월인가 8월인가 저거 주최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기 뭐죠? 아, 예, 잭슨홀. 예. 잭슨홀. 잭슨홀에서 이제 작년에도 주최하는 했었죠. 사람이죠. 예. 캔사스. 네. 아. 물론 이제 뭐 일각의 해석에서는 내년 1월 달에 퇴임을 하시니까 그냥 반대표 던지셨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아니, 말이 안 내년 된다고 1월 달에 생각합니다. 뭐 그거 퇴임하시면 하고 그냥 찬성하고 말지. 그거하고 무슨 예, 관계가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매파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던진 건지 한번 잠깐 보죠. 네.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조금 어려운데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이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이제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이분이 사실 작년도 8월달, 9월달부터 제일 먼저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은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으려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금리에는 두 개의 금리가 있죠. 하나는 단기금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장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요 단기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장기금리가 적절하게 올라가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중앙은행이 보통 하는 역할인데 우리 이제 실물 경기에서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만나는 건 이 시장금리, 이 장기금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한번 잠깐 보시면 연준이 단기금리를 인상하면은 그게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줘서 장기금리가 같이 끌려 올라가곤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번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한 장기 국채를 사줘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게 이 위에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단기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산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워낙에 무거우니까 이걸 올려도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옛날보다 단기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의 장기금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워낙 무거우니까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단기금리를 꽤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많이 올렸는데 장기금리가 많이 안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에 역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네. 은행들이 대출 마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대출까지도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잠깐 보세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중앙은행 사이드에서 진행하는 긴축이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건 시중은행에서도 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방에서 긴축입니다. 중앙은행도 긴축을 하고 시중은행도 더블로 긴축을 하는 거죠. 이러면 지역은행들 같은데, 그러니까 큰 은행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물 경기 침체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너무 세게 하는 건 아니다. 긴축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무슨 방법이 있냐? 양적 긴축을 세게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양적 긴축을 세게 하면은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겠죠. 그럼 단기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장기금리가 더 많이 뛰게 되면은 장단기금리 차가 벌어지게 돼요. 여기가. 그러면 은행의 대출 마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은행의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지만 시중은행은 대출 마진이 늘어나니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죠. 그럼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 긴축의 효과를 갖다 조금씩은 좀 상쇄를 시켜주는 버퍼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더 조지는 이 얘기를 합니다. QT 빨리 하자고. 기준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면서 QT를 빨리 가면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한 랩합니다. 그럴 듯한데요.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 얘기가 지난 3, 4월 달에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파들 중에서 서로 충돌한 게 이 에스더 조지하고 블라드하고 둘이 붙습니다. 이 에스더 조지하고 블라드하고 디아더스가 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구도를 보면 네. 여기 이제 에스더 조지라고 하고 여기 이제 블라드라고 하고 제가 이제 디아더스죠. 디아더스는 계속 틀렸죠.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상 천천히 해야 된다고 했다가 물가가 막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회의를 같이 하게 되면 디아더스는 말하면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쪽은 좀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해. 제롬도 그렇죠.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하시죠. 그럼 이제 두 분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이제 워낙 지금 입김이 세지신 거잖아요. 둘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QT가 낫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50bp 인상하고 QT 세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판에서 어떻게 됐냐면 에스더 조지가 반대표 던지고 물러나게 되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세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75bp를 다른 사람들이 다 밀어준 거죠. 에스더 조지가 왕따가 된 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러면 뭐 에스더 조지가 왕따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 조지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끝난 다음에 FOMC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틀 전인가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옛날부터 매파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를 했다. 왜 반대했냐면 너무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 경제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은행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50bp 인상을 지지했었다라고 코멘트를 해요. 이틀 전 네. 코멘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반대표를 던진 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잠깐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스더 조지가 경고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도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면서라도 세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던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코멘트들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그 연준의 이번에 이제 프로젝션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걸 한번 차트를 저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게 6월 FOMC 그 뭐냐면 서머리 오브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369 12월에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FOMC에서 발표를 해줘요. 네. 그 경제 전망표 중에서 되게 중요한 표인데 이런 게 나오면 영어가 나오니까 아 이거 보면 안 되겠다고 바로 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조금만 좀 이 되게 간단해요 표가. 네. 뭐냐면 요거 GDP 전망이 나와 있어요. 올해 말에 GDP 얼마 갈지, 그 다음에 2023년 내년 말에 GDP 얼마 갈지, 24년 말에 얼마 갈지, 아주 중장기적으로 얼마 갈지 요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 밑에 있는 숫자는 마치 프로젝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마치 프로젝션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3월 달에는 369 12 전망하잖아요. 3월 달에 우리 이렇게 전망했어요. 얘기죠. 3월 달에는 올해 GDP 성장률이 2.8인데 지금 주저앉았죠. 1.7로 주저앉는 걸 보실 수 있죠. 내년에도 조금 더 낮아졌고 24년에는 그 충격이 좀 적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긴축 세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실업률이 3월 달에는 3.5로 전망했는데 지금은 3.7로 전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러면 이만큼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감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3월 달에는 2024년에 3.6% 정도의 실업률을 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을 조금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PCE 인플레이션 여기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3월 달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 4.3으로 봤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은 얼마로 보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올해는 얼마로 보고 있냐면 올해는 이제 이번에 이제 FOMC 전망할 때는 5.2를 보고 있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 올라왔죠 올해 거는. 근데 하나만 더 보시면 2023년 보세요. 비슷하네요. 3월 달에 2.7 전망했는데 2.6을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는 물가가 훨 높게 잡아줬거든요. 네, 3월 달보다. 근데 내년 물가는 3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찍어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3월 달에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4.3%까지 오른 걸 우리의 긴축으로 2.7로 눌러놓게 이 얘기고 이번에 전망한 건 뭐냐면 5.2로 확 바꿨거든요. 5.2까지 하늘로 뛰어 올라갈 텐데 2.6까지 눌러놓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 4.3에서 2.7이면 지난 3월 때는 한 1.6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번에 얼마 누른다는 얘기냐면 2.6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패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뭐 굳이 뭐 드라마에 나온 얘기처럼 하면 인플레이션 뭐 이제 뭐 그냥 박살내버리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부셔버리겠어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기준금리 중간값에 대한 전망을 올해 말에 3.4를 본다고 하죠. 네. 원래는 지난 3월 달에 1.9를 봤는데 3.4로 확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두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3.8까지 보겠다. 3.8이라는 얘기가 3.75에서 4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밴드까지.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끌어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 중에서도 조금은 좀 손에 사정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에스더 조지가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밀어붙이자라는 게 FOMC 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네. 컨센서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 변화를 잠깐 보시면 그럼 이제 컨센서스에서는 누가 가장 힘을 얻게 된 거냐면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파 중에 매파가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점도표가 이게 3월달 점도표예요. 이게 지금 요번에 발표된 6월 점도표거든요. 여기서 이제 숨은 블라드 찾기 뭐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월달에는 이게 2022년도 금리 전망, 23년도 금리 전망.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금리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다 찍어요. 17명의 위원들이 쭉 찍은 거거든요. 3월달에 2023년도 말에는 올해 말에는 블라드가 요 정도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가 요 레벨이 얼마냐면은 3에서 3.25 정도에 있을 것이다. 이제 요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들 17명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위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이게 올해 전망입니다. 올해 말에.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올해 가장 높게 보는 사람은 3.75에서 4%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블라드일 겁니다. 네. 네. 그리고 2023년도 내년도 전망을 보시면 내년도에도 3월 달에는 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4월 달 전망하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끌어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최고점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라인업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공격이 전진 배치가 된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4년도 전망이 조금 재밌는데 24년도 전망을 잠깐 보시면 라인업 자체는 조금은 좀 올라가 있어요. 근데 밑바닥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뭘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 중에서도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세게 해야 돼. 그럼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서 제일 파이어니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선도자가 누구냐면은 블라드가 대표적인 선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블라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를 세게 올리면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예봉을 제압하면 그때는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숨은 블라드 찾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블라드가 올해 여기 이제 점도표 찍혀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디 찍혀 있냐면 2022년엔 여기, 3년에는 여기, 그리고 가장 높은 데 있다가 2024년에는 가장 많이 내려와 있는 여기에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블러드는 내년 정도에는 금리가 잡힐 것, 이제 물가가 잡힐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갖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일단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7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이에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리 인상 확률이 1.75에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 금리가 기준 금리가 1.75에서 1.5에서 1.75거든요. 근데 7월달 FOMC 때는 2.25에서 2.5로 올라갈 확률이 88.5%입니다. 얼마냐면은 0.75 올릴 확률이 88%에 달하고 네. 그러지 않고 0.5로 올릴 확률이 11.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도 연준이 이를 악물었다. 요거를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면은 이게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12월 달 FOMC가 끝나면은 금리가 어디가 있을까? 요 얘기인데 그냥 요렇게 선을 좀 그을게요. 요렇게 선을 좀 그으면 한 달 전만 해도 그 앞쪽에 있었는데 2%대 초중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냐면 3%대 초중반으로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왔죠. 요 레벨 내려오는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3.5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45%하고 15%니까 61% 정도? 그 정도가 3.5% 이상으로 올해 연말에는 금리가 올라갈 거야 네. 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장기 시계열로 보면 방금 전에 어디까지 보여드린 거냐면 올해 말 2022년도 12월 말 FOMC가 끝났을 때 전체적으로 3.5 이상, 3.5에서 3.75 요 이상이 있을 확률이 61%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내년으로 갑니다. 네. 내년으로 가면 내년 2월 달 FOMC가 끝나면 요 위에 있을 확률이 74%라고 그래요. 네. 더 높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3월로 가면은 78%까지 오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뒤를 보시죠. 5월 달 거 보시면 숫자가 내려와요. 78에서 73으로. 그리고 7월로 가면 53%로 내려옵니다. 시장에서는 변곡점을 현재로서는 예. 네. 내년 3월 정도로 금리의 변곡점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금리 선물,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머니마켓에서 바라보고 있는 네. 확률 정도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네네. 네. 3월에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뭐 약간 하락이거나 아니면 그 유지거나 이 정도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네. 확률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내년 3월에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내년 3월 정도 되면 내년 5월 정도에는 그때는 이제 금리를 조금은 좀 낮추지 않겠어? 예,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의 예봉이 어느 정도는 좀 꺾이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또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세게 나오고 8월달 또 세게 나오고 이러면 그럼 이게 또 상향 조정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상향 조정돼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고 시장이 매파적인 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매파적인 연준을 받아들이면 일정 부분은 경기를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에서의 머니마켓에서의 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위기가 오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금융 위기하고 경기 침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닷컴 버블. 그렇죠.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1년도에는 아주 이제 두 분기 연속으로 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이때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연준도 이걸 공식적으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하고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만났었던 아주 거대한 위기였잖아요. 네. 그거는 금융 시스템 경기 침체 자체가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럼 회복도 훨씬 느리고요. 그래서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시장의 회복세가 빨랐는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가 저성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하고 이 경기 침체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논의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대신에 그래도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놔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어제 파월이 의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좀 근데 썼었습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도 어쨌든 소프트 랜딩은 아닌 걸로 그죠? 그러니까 뭐 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소어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위기까지 본다라면 경착륙으로 밑으로 때려버리는 게 그렇죠. 하드 랜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한 두 분기 정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기 침체라면 그런 건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좀 말장난인데 저도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프트 랜딩하고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말을 또 써요. 아, 소프트 한 것 같은 랜딩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건 또 뭔 소리냐? 이러니까 소프트보다는 조금 센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약간씩 그 연준에서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패트릭 하커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도 소프티시 랜딩이라 이제 이런 얘기하고 어제 같은 경우 의회 증언에서도 약간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네. 그 저 오건영 부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변곡점이 멀지 않았다. 아, 네. 예를 들면 금리도 이제 내년, 네네. 그죠? 물가도 내년은 좀 잡히고 네네. 이렇게 되면 긴축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올. 지금은 아니지만 아, 네네네. 나오면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이 그때부터는 좀 시동을 걸어서 크게 오르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이 더 딥이죠. 아, 네네네.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예전하고 좀 바뀐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0년의 흐름을 보면은 문제만 생기면은 돈을 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지.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러면 중앙은행이 아낌없이 돈을 줄 수 있어요. 네. 돈을 뿌리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잖아. 근데 바로 답하는 거죠. 15년간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당장 살아야죠. 그래서 그 극단이 저는 코로나 사태였다고 봐요. 코로나 사태 때는 정말 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돈을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 하드 캐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그렇게 쓰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온 걸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똑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그만큼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만큼 딱 쓰려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 못 받냐고. 미쳤냐고.
바이든이 작년에 4조 달러 경기 부양책 추가로 쓴다고 할 때 조 음. 맨친이 반대를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 아니라고 미쳤다고. 그래서 그거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그만큼의 부양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경기 침체라는 걸 바라볼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걸 바라보면 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좀 불쾌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요 잠깐 지금 네. 칠판 쓰면서 좀 말씀 좀 다시 네네. 한번 드릴게요. 이게 잠깐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여기 이렇게 좀 좁은 농촌에 좁은 농로가 있다고 한번 농장길 네네. 이런 게 하나 있고 이 양옆에 여기 논두렁이 있어요. 깊은 논두렁이 양옆에 논두렁이 있습니다. 이 논두렁에 제가 이제 트럭을 몰고 가요. 트럭을 네. 몰고 가는데 이 길 지나가는 게 일단 딱 가다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뭐 가기 싫다 이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트럭 바퀴에 딱 맞아요. 요 길이가 양옆이. 근데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길 지나가는데 저기 운전 실력이 서툴어서 역시 휘청해가지고 여기로 빠졌어요. 트럭이. 근데 이 논두렁이 워낙에 질어가지고 계속 빠지는 거죠. 트럭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크레인을 불렀습니다. 크레인을 불러서 끌어올리는데 웬만큼 힘을 줘도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엔 훨씬 센 크레인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팍 잡아가지고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끌어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끌어올린 다음에 요 좁은 농로에다가 탁 놔야 되잖아요. 네. 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되게 어렵겠죠. 네. 그래서 확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놓으려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어디로 빠졌냐면 여기로 빠집니다. 이쪽 논두렁 이름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쪽 논두렁 이름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로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I'm sorry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레인으로 0.25만큼 힘을 줬어요. 끄떡도 안 해요. 0.5만큼 줬어요. 끄떡도 안 해요. 0.75만큼 줬어요. 끄떡도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3.75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이 3.75로 움직인다고 하자면 이게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 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없다라면 다시 여기로 빠지죠. 여기로 빠지는 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로 들어오는 걸 파월이 경기 침체 없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비율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그거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걸 보는 거고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성공할 수 있다.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아름답게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블라드입니다. 예. 왜냐하면 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끌어올려야 약간이라도 힘을 덜 주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확 끌어올 때 너무 세게 이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세게 올려가지고 탁 안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이 블라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반등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2001년도에 있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잠깐만 제가 쓰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거 딱 보시면요. 이게 99년에서 2003년도까지의 차트입니다. 이게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나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요 회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99년도부터 연준은 99년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쫙쫙쫙쫙 인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인상할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나 봐 하면서 나스닥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이게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로 날아갔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데다가 요게 조금 크잖아요 폭이. 요게 그 유명한 빅스텝입니다. 네. 2000년도 5월 16일에 그 빅스텝입니다. 22년 전에 했었다는. 50bp. 네. 그래서 이때 금리를 6.5까지 끌어올렸어요. 6.5까지 딱 끌어올리니까 요 전후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요 무너질 때 잠깐 보시면 나스닥은 무너지는데 얘는 어때요? S&P는? 옆으로 제자리죠. 안 깨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유명한 고퍼주들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안 난다는. 근데 S&P 500만 해도 그게 좀 덜하고요. 다우30는 그러지 않아요. 실적 안 나는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통의 강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S&P는 안 깨졌었어요. 그대로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말까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얘네가 깨져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2000년도 요때가 딱 됐거든요. 2000년도 말. 2000년도 말이 됐을 때 그때 당시 연준은행이 그린스펀이었는데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진다. 금리를 낮추자 해가지고
2001년도 1월 2일 날부터 0.5% 긴급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때 6.5%였던 기준금리를 1.0까지 낮췄어요. 네. 금리 낮추면 주가 오르나요? 안 오르네. 흐르죠. 흐르는데 뭐가 문제냐면 나스닥만 흐르는 게 아니라 S&P하고 다우가 같이 흘러요. 그래서 2001년부터 보면은요. S&P는 30-40%, 다우는 20-30%, 나스닥은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85% 이렇게 하락하고 끝냈던 게 이게 그때 당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2000년도에는 얘가 아까 전에 하트넷식으로 얘기하면은 레이트 시작이에요. 레이트 시작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리세션 시작입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찾아올 때 연준이 돈을 많이 뿜어주잖아요. 네. 이런 반등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3, 4월에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바이더 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꼭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이제 재수없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좋은 간단하게 소식? 예, 저기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블라드가 얘기하는 꿈이 네. 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의 모델입니다. 94년에는 이제 요게 이제 빨간 선이 S&P 500이고 파란 선이 기준금리예요. 네. 기준금리를 막 끌어올리거든요. 이때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요. 94년도 11월에. 이러면서 막 끌어올렸는데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요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봉을 기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고를 해요.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식시장이 안정을 보이면서요. 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경제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갑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이제 초장기 호황이거든요. 이때 이머징 시장 다 죽었는데 미국 경제 혼자만 좋았었던 네. 이제 그런 아름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블라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빨리 제압을 해줘야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룸이 빨리 생겨난다. 네, 네, 네. 만약에 이게 질질 끌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럼 끌어올릴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블라드가 힘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준 내에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블라드의 얘기가 힘을 좀 받으면서 7월달 0.75% 인상의 확률이 조금 많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이 거의 90% 반영하고 있죠. 네, 90% 정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한 90%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이제 시간은 좀 짧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한두 마디만 좀 더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연준 사이드에서만 물가를 잡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금리를 올리면 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성장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준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에는 부담을 안 주면서 물가를 누를 수 있는 뭔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저도 연초에 이제 그 부의 시나리오 2022라는 그 방송에서 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미중 관세가 낮아지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세가 연장이 되는 날짜가 만료가 되는 날짜가 7월 6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장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은 이거 관세를 인하해야 된다. 선별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캐서린 타이는 아니다. 이거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또 팽팽하게 대립하는 겁니다. 네. 아예 얘기가 없었던 것보다는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이슈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인데 예. 사우디를 가잖아요. 이제 7월 13일인가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안 만난다는데 빈살만을.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뭐 그래도 약간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막 회담 사실, 회의하고 그럴 거예요. 예, 지금. 그럴 겁니다. 이제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딜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유리한 거잖아요. 이 서로 절박한 게 아니라 한쪽이 유리한 상황에서 딜을 하면 이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언밸런스 딜이니까 이게 쉽게 되진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한테 이제 저기 마리우폴항에 이제 묶여 있나요? 그 저기 밀이 그렇죠. 수확한 게 묶여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수출 재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연준의 부담이나 아니면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근데 않나 국제 싶습니다. 유가가 뭐 네. 다시 120달러 지금 이제 100달러 근접했어요. 이제. 네네네네. 지금 네네. 104, 5뭐 그런 네네.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국제 유가가 어떤 이벤트든 간에 100달러 밑으로 한번 가주면 네네네. 사실 이게 국제 유가를 규정하는 게 실수요도 있고 네, 그렇죠. 투기적인 투기 수요가 수요. 있잖아요. 예, 예. 이 투기적인 수요라는 게 다 금융 플레이어들인데 네네. 이 친구들이 숏으로 방향만 틀어주면 네네. 사실 이건 사실 지금 유가가 정상은 아니고 버블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버블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딱 하향 조정이 되는 순간 네. 심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지 않겠냐. 그 기대인데. 네, 근데 이제 유가가 네. 아까 전에 여기서도 적어드렸지만 금리가 내려오면 좋다라고 하지만은 리세션을 읽으면서 주가하고 금리가 같이 내려오면 네. 사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120불에서 107불까지 내려올 때도 이슈가 리세션을 읽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의- 상처가 나면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주가의 연동성이 그렇죠. 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유가가 내려와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 공조 차원에서 풀려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머리가 꽉 찬 느낌인데. 진짜. 걱정합니다. 그냥 오실 때마다 늘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